자, 이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금 더 진보된, 요즘 계속 공유경제가 우리 이제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를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화학결합에서도 진보된 형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그놈의 전자, 내가 전자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들은 그게 아무런 별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쉽게 이온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탄소는 아주 애매하게도 맨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이건 얘가 무슨 뭐 소듐이나 염소처럼 어떤 이런 이온화가 되려면,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해서 통해 가지고서 최외곽 전자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꽉 채우려면 어디 가서 4개의 전자를 주워오든가. 쉽나? 어쩌다 길 가다가 한두 개 줍는 건 모르지만 4개의 전자를 한꺼번에 주워오기가 그게, 아니면 4개를 전부 다 쫓아내거나 난리 나는 거지, 그럽니다. 저희 안 바꿔도 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 강의실을 이게 계속 안 돼가지고서 104호로 바꾸려고 했었거든. 거기는 이제 돼서. 근데 오늘 갑자기 되네. 그래서 갑자기 또 다음 주부터 안 되라 이게. 그래서 이제 공유, 그러면은 이제 탄소 입장에서 이거 어쩌라는 얘기야. 이게 쟤네들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버리거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발상의 전환을, 궁하면 통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지 말고 그 누군가와 계약서를 쓰자 해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쉐어링을 하는 거죠. 뭐 연인들끼리만 이어폰 쉐어링을 하라는 법 없잖아. 서로 다른 원소끼리도 이런 식으로 이어폰을 서로 쉐어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유결합을 통해가지고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는, 수소 구실을 하는 겁니다. 수소가 8개까지 안 채워도 되는, 수소 입장에서는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수소는 전자가, 근데 수소가 그 2개도 못 채워가지고서 세상에 겨우 딸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만 더 있으면 전자가 좋겠는데 하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너 왜 안 따라와.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자를 서로 쉐어링을 하면 각각의 수소가, 나는 이제 2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이것이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가 H2가 돼가지고서 수소 원소가 아닌 수소 기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가 수소 4개를 동시에 불러와가지고서 각각의 전자를 하나에 한 쌍씩 공유를 합니다.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갑자기 8개가 돼가지고서 최외곽 전자가 흐뭇해지는 거고, 각각의 수소 입장에서도 2개씩 흐뭇하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서로 간에 평화스러운, 그래서 평화스럽게 이 지구 온난화에 계속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소 같은 경우도, 산소는 지금 2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왜 보통 우리는 공유결합하면 화학 시간에 실선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 다른 화학결합도 우리가 보통 실선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공유결합은 언제나 각각의 원소들 사이에 확실하게 실선을 그어줘가지고서 이것이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메탄, 물, 좀 다 공유결합인 얘기죠. 산소의 경우에는, 산소 기체의 경우에는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2개를,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전자를 서로 각각 서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죠. 3개가 그어질 수도 있고, 질소 같은 경우는 3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3개의 공유결합을. 이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는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몇 개의 공유결합을 최대한 이룰 수 있느냐를 이제 결정해주는 어떤 성질이, 우리는 그걸 흔히들 이걸 원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뭐
무슨 뭐 탄소가 원자가가 몇 개, 몇 가, 무슨 뭐 황이 원자가가 몇 가, 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원자가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의 최외곽 전자를 채우려면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하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게 바로 원자가가 되는 거죠. 뭐 별거 아니고, 화학 시간에는 물론 별거지만 생물학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일단 공유결합의 이 성질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은 이온결합과 뭐가 다르냐. 일단 안정적이라는 거, 이게 가장 아주 세 결합이. 결합력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확한 비율은 아니나, 정확한 비율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일단 그 공유결합이 파괴가 되면 그만큼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유결합을 결성하는 데에도 조금 비교적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저금을 해뒀다는 얘기죠. 나중에 저금통을 깼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이고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드 가지고는 뭘 갖다 붙이는 게 좋을까?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데 당연히 공유결합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는 절대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분자 물질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려고 하는, 2차에서 보려고 하는 4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죠. 왜 고분자 물질을 얘기할 때 유기고분자 물질은 똑같은 얘기냐, 마치 서울 역전 앞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 되느냐. 얘기가 바로 탄소가 이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탄소는 이런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것을 우리는 테트라헤드, 한국말로 사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방향으로 일정하게 공유결합을 뻗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기에 탄소 자체가 자신이 와도 셀프가 가능한 이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가 일단 거기에 개입을 하면 이 공유결합이 이제는 통제불능 상태로 쭉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다른 탄소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라는 그 공유결합을 자기들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탄소와 그러니까 디멘전이라고, 이걸 차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디멘전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지, 탄소처럼 정사방면으로 전부 다 쭉쭉쭉쭉 확장이 되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물질들은. 물론 실리콘은 탄소처럼 그게 가능한데, 하지만 실리콘은 조금 더 분자량이 훨씬 더 원자량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한때는 생화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흔히 장난삼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주기율상에 있는 실리콘, 또 역시 4개의 공유결합을 이룰 수 있는 실리콘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별에서는, 지금 지구에서는 탄소가 중심이 되어 있는, 탄소 중심의 생명체나 거기 가면 실리콘 중심의 생명체가 좀 판을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은 누군 못해, 그렇게.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어쨌든 그것이 바로 이 탄소의 중요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가 그러한 탄소 고유한 화학적 성질의 공유결합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것이 바로 이 생명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고분자 물질, 유기고분자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바로 탄소가 그런 식으로 개입되어 있는 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고, 그런데 공유결합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극성 공유결합과 또 하나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 공유결합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일단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전자에 대한 욕심을 표출하느냐가 전기 음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표출을 하는 그런 원소들은 넌 좀 숭하다. 전기 음성도가 넌 높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유, 전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같이 평화롭게 살지. 그런 친구들은 전기 음성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많은 원소들이 전기 음성도가 낮아요. 그다지 전자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내지 않아. 그런데 전기 음성도에서 아주 큰 욕심을 내는 골치 아픈 친구가 아주 있지, 하나가 있다. 누가? 산소가. 이놈의 산소는 전기 음성, 전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동네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는 꼴을 못 봐. 그 전자는 전부 다 지전자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자만 보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활성산소니 뭐니 하면서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막. 이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얘기는 그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누구냐? 070 안 받지.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막 높은 그런 산소이기 때문에 막 남의 전자를 그냥 막 탈취해가지고서, 특히 그러한 활성산소는 뭐 세포막 같은 거를 마구 파괴를 시켜버리고, 전자를 뺏어가면 이 고유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던 세포막이 파괴가 돼버리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자단이 나요. 그래서 산소보다 물론 더 전기 음성도가 높은 친구가 또 하나 있긴 한데, 불소라고. 근데 불소는 우리 몸 안에서 그다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거든. 치약을 누구처럼 계속 아침마다 먹지 않는 한, 나는 아침에 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왜 이렇게 학교가 가기 싫었는지 몰라. 아침만 일어나면 학교가 정말 가기 싫었어. 그래서 그 땡깡으로 아침마다 이빨 닦으러 화장실에 가고 치약을 일부러 먹었어요, 조금씩. 계속. 그래서 이렇게 늙지 않고 잘 살아있는지 몰라. 어쨌든, 그 불소가 전기 음성도 산소보다 높긴 하지만, 그거는 뭐 나 같은 인간이 아닌 이상 우리가 불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걱정하면 돼, 산소. 또 하나, 산소하고 버금가는 산소만큼은 아니지만 산소와 비슷하게 전기 음성도가 높은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막 풍부해요, 걔는. 질소. 그래서 산소, 질소만 걱정하면 그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는 일단, 나머지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탄소라든가 수소, 이게 완전히 그냥 힘 못 쓰는 친구들이죠. 전기에 대한 욕심이 별수, 전자에 대한. 그래서 그런 비슷한 원소들끼리 하면 비극성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두 원소가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음성도 표 여기 있죠. 산소, 질소 이렇게 꽤 높죠.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을 우리는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비극성 공유결합. 탄소와 수소들끼리만 있는 평화로운 비극성. 얘는 뭘까? 극성일까? 비극성일까? 비극성인 이유가 둘 다 만만치 않거든. 둘 다가 산소가 둘 다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역시 비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산소와 수소 게임이 안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결합을 하기로 계약서에 사인은 하는데, 멋모르는 수소는 이제 공유결합한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사인은 했는데, 사인은 계약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깐부야 그러면서 전자는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가 쉐어하는 거야 해놓고는, 내 전자 어디 갔어? 전자를 쉐어하기로 했는데 이쪽에 전자가 없네? 왜? 전자가 여기가 있거든? 나의 전자, 우리 전자인데 그 전자가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극성 공유결합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극성 공유결합이 생긴 것 때문에 2차적으로 파생이 되는 일종의 이온결합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온들끼리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거의 이온 다 됐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물 한 분자로 봐. 물 한 분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전부 전자는 전부 다 여기 다가 있는 거지. 수소, 두 수소는 전자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D라고 이게 델타, 히라버 델타, 소문자 델타가 이게 파샬 차지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처럼 무슨 칼슘이나 무슨 소듐처럼 노골적인 그런 이온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러나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파샬 차지로 델타라고 하고 플러스 파샬 차지로 델타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그래서 물 한 분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부분 전하가 산소 쪽에는 부분 전하가 있고 수소 쪽에는 양 부분 전하가 왜 자꾸 안 따라오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전하가 생긴단 말이야. 공유결합은 원래 이런 전하가 안 생겨야 만드는 전하가 생기는데 이 물 분자가 505개가 지금 있는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러면 물끼리 막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한 물 분자의 이쪽 부분 전하는 마이너스, 다른 반대쪽에 있는 수소 쪽의 부분 전하 플러스, 이거 뚜 일종의 이온 결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거지. 서로 끌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수소 결합이라고 했느냐? 수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이름이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지. 안 그러면 질소 결합 할게. 그래서 수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면서 그 수소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수소 결합이 발생하겠어요? 이 수소가 멋모르고 저런 야바오들하고 계약서 사인했을 때 수소 결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바오가 누구야? 딱 두 개밖에 없어. 누구?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가 산소를 질소하고 잘못해서 공유결합을 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반은 먹어주는 거예요. 일단 얘는 수소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주위에 또 다른 물질이 그런 전기 음성도를 표출해주는 물질이 옆에 또 돌아다녀.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끌리는 거지. 그게 바로 수소 결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파란 점선이 전부 다 수소 결합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 수소가 지금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소가 질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얘는 파샬 차지가 델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델타 마이너스만 지금 조금 표출해주고 있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이야 하고 이렇게 딱. 이게 바로 수소 결합 둘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은 지금 물의 경우에서 제가 이렇게 물이 각각의 한 분자들이 서로 끌리게 되는 이게 수소 결합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했지만 굳이 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단백질이 큰 단백질, 등치의 단백질이 자기들끼리 어떠한 부위는 이런 부위, 또 다른 부위는 이런 부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미 이온 결합이 단백질의 이런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 쓰인다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묘한 복잡한 이 구조는 이온 결합, 수소 결합, 또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미세한 그 섬세한 이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것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결론은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은 둘 다 결합력이 약한 결합. 하나 약하지만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형성시키고 유지하는데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에 그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유결합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언급 안 됐죠? 공유결합 이미 우리 지나갔는데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까먹고 한 게 아니에요. 공유결합 전혀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공유결합은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공유결합 좋지, 최고지,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하나 여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수소결합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곳이 또 여기잖아요. DNA. 그놈의 그 DNA 이중사슬,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수소결합들이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단백질 구조 유지는 지금 방금 얘기했고. 그래서 DNA가 됐든, 단백질이 됐든, 또는 심지어 단백질과 DNA가 서로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거나 할 때, 아까 단백질과 DNA가 복합체를 이룰 때 이온 결합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소 결합 역시 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역시 되게 약해요. 이온 결합보다도 훨씬 약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마치 우리의 이 찍찍이 벨크로, 찍찍이처럼 하나는 매우 작으나 전체적으로 딱 갖다 붙이면 이게 꽤 강력한 그런 접착력을 보이듯이 수소결합이 그런 뭉쳐서 단체로 단체로 이렇게 힘을 보여주게 되면 절대로 무시 못하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이 내용이? 없어? 내가 안 써놨어 이걸? 오. 잘 됐네. 안 심심하고. 자, 결국 수소결합이 물의 그 비극성 성질 때문에 수소결합이 생기는 거지만, 근데 이제 흔히들 생물학 시간에서 수소결합을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물이 극성을 띠게 된다. 사실은 틀린 얘기지. 수소결합이 물의 극성을 띠게 하는 건 아니고, 물이 그러한 극성 공유 결합 때문에 수소결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물의 그 성질 때문에 물은 극성인 거죠. 약간의 끈적끈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물과 친할 수 있는 물질들은 무엇이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물질들을 생각을 할 때 물을 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생명체는 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몇십억 년 동안을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결국 물을 어떻게 물을 대응하고 하는지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변천해온 것이 생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들이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들은 물하고 아주 잘 친하게 지낼 수가 있고, 이들은 우리는 친수성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물질은 구조적으로 난 아무리 물하고 친하고 싶어도 근데 구조적으로 난 물하고 친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물질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소수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수성 물질들. 그러면 소수성인지 친수성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어떤 하나의 요인은 뭘까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친수성이야, 알아줘, 나 좀 기억해줘,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들 보면 그냥 딱 알지. 너 친수성이구나, 너 소수성이지 하고. 어떻게 알지 우리? 딱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친수성인지, 다시 말해서 물에 잘 녹는지, 물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물에 둘러싸여도, 아니면 얘 물에 놔두면 얘네들 큰일 나는지 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물이 뭐라고? 물은 극성 물질이래. 그러면 그 극성 물질의 매질 안에 잘 아무 문제 없이 놀기 위해서는 나 역시 뭐가 돼야 돼? 끼리끼리 놀아야지. 극성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극성을 띨 잠재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좀 친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어떤 물질들이 있으면 그 물질들이 극성이 될 잠재력이 있을까? 일단 얘가 이온이면은 볼 것도 없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이면 넌 무조건 극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물하고 잘 놀겠구나. 친수성. 또 다른 클루는 뭐가 있을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온 성향을 표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얘가 뭐가 많으면 극성이겠어요?
하나의 물질로서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줄기 사방에 깔린 게 얘가 들어있네. 그러면 뭘까? 산소가 들어있으면 왜? 아, 이 녀석 들어있으면 전부 어디 가서 전자, 어디 남는 전자 없나 계속 뺏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파셜 음전화 당연히 생기겠지. 산소가 많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산소가 많거나 질소가 많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는 물질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극성이구나. 반면에 그런 성향을 전혀 가지고 있는 물질들로만 질비하게 이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석유의 분자식을 딱 보면은 탄소 쫙 있으면서 수소 쫙 있으면서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비극성인지 극성인지 그냥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왜? 극성을 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잖아. 탄소 언제나 절대 비극성, 수소 비극성. 그럼 얘는 뭐야? 소수성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애를 물에다 던져놓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안 섞이지. 얘가 바로 기름인 것이지. 석유. 물과 기름이 그래서 안 섞이게 되는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나중에 친수성, 소수성은 언제나 계속 항상 중요한 상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묻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물의 이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돌아오자면, 그런 수소결합의 성질 때문에 물은 액체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얘기는 어디다 담아도 물은 그대로 거기 그 용기에 적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야? 물은 수소결합으로 각각의 개개인의 분자들이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액체 상태라는 얘기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얘기는 이 수소결합이 매우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는 계속 파괴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다시 새로 생겨나고, 이게 막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막 지 멋대로 모양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의 액체 성질을 바로 그 수소 결합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비열도 높고 증발력고, 이 이유는 수소 결합 하나하나를 전부 다 떼어버려야 증발을 시키거나 물을 데피는데 어떤 정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 수소 결합 하나하나가 엄청 많이 지금 있다는 그 정도의 얘기이고,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얼음, 고체 상태의 물이잖아요. 근데 고체 상태의 물이 액체 상태의 물보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니까 고체라는 액체보다는, 어떤 한 물질이 고체와 액체를 비교해 볼 때는 고체가 액체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럼 무거워. 같은 부피에서 이것이 중량이 더 나가니까, 질량이, 밀도가 높다는 얘기. 근데 물의 경우는 달라. 왜? 물은 고체 상태, 얼음이 되어 있을 때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각각의 물 분자들이 최대한의 수소 결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 아침에 여러분들은 조회 안 서봤죠? 월요일마다 조회 안 서, 오후와 열을 맞춰갖고 아침에 꼭 월요일에 조회 서가지고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일장 훈시하던 그 조회 쓸 때 이렇게 딱 맞춰 있듯이 각 잡고, 그게 얼음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더 낮아지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수소 결합이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지하철에 막 집어넣듯이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느냐 하면, 이 온대지방에서 겨울마다 얼음이 얼 때 강 표면, 호수 표면만 얼지 밑에는 얼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지. 밑에부터, 그러지 않고 물이 밀도가 더 높아서 얼음이 물보다, 액체보다 밑에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 봄마다 새로운 창조주가 이것을 계속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기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존버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시 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무슨 뭐 표면 장력, 응집력, 부착력, 이게 물에 끈적대는 이 성질이 역시 수소결합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없구나. 응집력과 부착력의 차이가 뭐냐면은 나무가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물 분자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둘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 물 분자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이게 서로 응집력이고 이 물이 저쪽 손으로 다른 벽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것이 부착력이고 그래서 물은 둘 다 응집력이라는 얘기는 같은 물 분자끼리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잡아 당기는 힘이 바로 응집력이고 그 다음에 물은 또 다시 이런 어떤 벽면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착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둘 다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땅 밑에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 들어가지고서 10m 이상 되는 나무가 저 꼭대기까지 물을 쭉 무슨 펌프도 없는 것이 쭉 올리고 하는 원동력이 사실은 이거 물끼리 서로 끈끈하게 뭉치고 그 물끼리 또 이 물을 이동하는 통로의 벽면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올라가는 힘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이것을 올려준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산도 결정되는 거 뭐. 우리 산성, 어떤 물질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결정할 때 보통 pH로 결정을 하잖아요. pH의 정의가 뭡니까? pH의 정의는 바로 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거든. 수소이온 농도에다가 로그를 붙이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약간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거지. 순수한 물의 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순수한 물의 농도, 증류수 같은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 농도를 조사해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물에 이제 수소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대입해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7승을 이거 pH 마이너스 로그에 그러면 뭐가 나와요? 7이 나와버리지. 그러면 얘기는 보통 우리는 순수한 물을 중성이라고 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pH 7이라는 것이 중성인 그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지. 여기서 수소 이온 농도가 그거보다 10배 높으면 어떻게 될까? 순수한 물보다 수소 이온 농도가 10배가 더 높으면 pH가 어떻게 될까요? 7이었던 게 6이 되어버리겠지. 이 공식에 의하면 100배 높아지면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pH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산성이구나. 왜 pH가 낮아지는데 상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가 산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강력한 산인 염산. 왜 염산이 강산입니까? 염산을 물에다 그냥 던지는 순간 염산은 1초도 참지 않고 어떻게 돼버려? 염산이 이렇게 딱 있으면 물에 던져놓으면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리잖아. 물 안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이 친구를 던져놓은 것 때문에. 강산이 되는 거지. 황산, 염산, 무슨 인산 그런 것들이 다 강산이 되는 이유가 아주 쉽게 수소이온 농도를 물에서 쫙 풀어버리는 약산, 식초 같은 약산 어떻게 될까? 딱 넣어놓으면 100을 넣었는데 100이 다 되니까 한 10만 에이 하면서 한 10 정도만 괜찮아요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약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도를 결정하는 게 이 수소이온 농도가 결정하는 건데 이것을 왜 한 번 더 찾아보느냐 하면은 생물학 시간에서 나중에 우리 몸 안에서 그러한 인위적으로 산성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 지역들을 우리가 공부할 일이 생기잖아요. 일반 생물학 2에 가서는
위안에 있는. 그럼 위는 우리가 어떻게 강한 산성을 유지를 할까? 또 일반 생물학 1에서는 나중에 세포를 들어갔을 때 세포 안에 리소소움이라고 하는 작은 소기관이 있는데 그 안이 바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처럼 둘 다 똑같이 산성이 엄청나게 높은, 둘 다 똑같아. 이것이 리소솜이 됐던 우리 몸 안에 큰 위가 됐던 간에 둘 다 이 안에 그러한 산성 조건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한 메커니즘. 어떻게 할까? 인위적으로 돈 써서 수소 이온을 어디서 끌어다가 그 안에다 일부러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양성자 펌프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양성자 펌프들이 그걸 계속 열심히 열일을 하는 거예요. 수소들 돌아다니는 수소 전부 잡아다가 그냥 너 들어가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뭔가 우리가 상을 줘야지. 에너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주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산성 염기성 같은 것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굳이 어떤 것이 산성 조건인지 염기성 조건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생명체 내에서는 꼭 조금만 변해도 산도가 제일 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친구가 누구? 단백질. 단백질은 일정한 어떤 조건, 산성 또는 염기성 조건, 일정한 어떤 조건 안에서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단백질의 구조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마치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약한 수소 결합이라든가 이온 결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 역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수소 이온 농도가 확 변하거나 그러면 그러한 약한 결합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파괴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발생을 했던 이러한 미세한 단백질 구조 유지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까지 봤어요. 딱 두 개 남았네. 반데르발스 결합은 뭘까? 이건 아주 참 신비한 결합,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정도로 많은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는 그래서 반데르발스 결합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요한 결합을 언급을 안 하면은 엄청난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개의 원소 또는 두 개의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전자가 돌아다녀. 원소 수준에서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전자가 막 돌잖아. 전자의 움직임은 무작위로 돌아가는 거지.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뿐이다가 바로 양자역학의 이 골자잖아. 전자가 돌아가는 지역이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확률만 계산할 수 있다. 그만큼 어디를 돌아다니고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스냅샷을 딱 찍으면 전자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이 원소가 이쪽에. 그런데 어쩌다가 요 옆에 바로 인접한 이웃 원소는 어쩌다가 전자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스냅샷으로 찍겠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갑자기 여기서 파셜 차지가, 부분 전하가 생겨버리네? 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놈의 전자 때문에 수소 결합도 결국 생긴 거 아니에요? 그놈의 전자 때문에. 원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실존하는 결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인력이 생기는 거지. 언제나 이런 전하의 차이가 생길 때는 분자 간의 인력이, 원자 간의 인력이 생기는, 요것을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반데르발스 인력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와 저기 서로 간에 반데르발스 안 되는 거지. 두 원소 또는 두 분자가 아주 가까이 서로 근접을 해야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가깝게. 그래서 이건 반데르발스 결합이 성립이 될 정도의 거리가 안 되는 거지. 이 정도 돼야 서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좋다고 또 눈치 없이
너무 가깝게 서로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러면 너무 과하면 튕겨나가게 되는 거지. 너무 가깝게 더 밀접하게 근접하면 이것은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이 아니라 반대로 봤을 때 반발력이 생겨버리는 거지. 왜? 이러다가 전자가 갑자기 둘이 서로 갑자기 근접하는 경우엔 전자가 퉁 서로 튕길 거 아니에요. 같은 전자끼리.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결합의 유지는 정말로 정교한 거리, 아주 최적의 거리 조건에 있는 두 물질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데르발스 결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두 물질이 반데르발스 결합을 이루는 것과 이런 두 물질이 반데르발스 결합을 이루는 것과는 천지차이겠지. 표면적이 넓고 그 표면적 둘이서 서로 소위 말하는 상보적이라고 하는 감싸주는 표면적이라야 자기들끼리 반데르발스 결합을 이루는 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탄소와 수소 개수가 같은 이런 물질이라도 이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더 넓은 표면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두 물질은 이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뭐냐?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게 된, 그만큼 이 반데르발스 인력을 떼어내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합력 자체를 보면 이번 심지어 수소결합보다도 더 약한 결합이긴 하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생물학, 단백질 구조 유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항원과 항체, 요즘 특히 이렇게 화두가 되는 항체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슨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 기전 자체가 전부 반데르발스 결합이 주종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소하고 기질도,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잡아서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도 많은 경우에, 이것만이라고는 얘기 못하지 절대로. 여기에는 이온 결합도 포함이 되고 수소 결합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물질에 따라서. 그러나 반데르발스 결합이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 웃긴 것은 도마뱀, 객보도마뱀이라고 있어요. 이 도마뱀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유리 벽면이 있잖아요. 여기를 마치 자기가 무슨 흡착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올라가, 아무것도 없이 수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얘는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의 표면적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유리 벽면하고 딱 붙이면서 순간적인 반데르발스 인력을 발생시켜가지고서 탁탁탁탁 올라가는, 지가 무슨 스파이더맨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30초 안에 소수성, 아직 5분 남았, 6분 남았다. 마지막 소수성 인력이라는 것을 딱 짚고 넘어가는데,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건 인력이라는, 화학 결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이끌어 당기는 척의 그러한 하나의 현상인데, 소수성 부위들이 있는 물질들을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소수성이니까 물하고의 접촉을 극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 길은, 물이라는 환경에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물과의 접촉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들은 하이드로필린 물질들은 여기 물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소수성 물질들은 물 안에다 집어 던져놓으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야만 그나마 각각의 이 소수성 물질들이 물과의 접촉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곡면이 소수성 표면을 가진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이들을 물에 던져 놓으면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 각각이 각계로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뭉쳐야만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수성 인력의 이 원리입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치긴 하나 화학 결합으로서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결합은 아니라는 얘기지. 화학 결합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무엇을 연상하게 되지?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서로 상보적인 넓은 면적이 형성이 되네? 반데르발스 결합이 생길 수가 있지. 이온 결합은 이온끼리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공유 결합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소 결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반데르발스 결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전자 있잖아. 그 전자를 가지고 있는 표면이 이렇게 가까이 근접을 하고 더더군다나 표면적까지 이렇게 싹 제대로 맞아떨어지네? 그러면 뭐 반데르발스 결합이 안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성 인력에 의해서 가까이 하게 된 그 두 표면이 결국은 유지가 되는 메커니즘은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한 거다라는 정확한, 그러니까 소수성 결합이 실제적인 그 자체 내로서의 어떤 화학 결합은 아니다라는 점.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그런 정확한 미세한 차이까지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뿐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들이 물에 던져지면은 자기들끼리 저절로 뭉쳐가지고서 세포막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의 구조 역시 이 소수성 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백질이 처음에 막 생겨났다고 칩시다. 처음에 단백질은 그냥 아미노산들이 쫙 이어진 거야. 물이야.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물이네? 그럼 어떻게 될까? 소수성 표면이 여기 있어. 이 소수성 표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단백질의 구조가 저절로 형성되는 첫 번째 이 단계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느냐? 소수성 인력에 의해서 먼저 그것이 첫 걸음을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정리는 나머지 치수성 부분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얘기는 했고, 마지막으로 생명체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소수성 부위가 원래 이렇게 묻혀져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수성 부위가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런 병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부 여러분 거기에 없단 말이야, 이게? 강의 자료에? 내가 무슨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야? 뻘짓을 했네? 뭐지? 다시 체크해봐야 되겠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점상적혈구증이라는 이렇게 동그란 적혈구가 아니라 나처럼 생긴 적혈구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생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구조가 변하면 적혈구 안에 있는 것은 나중에 적혈구가 성숙했을 때 80-90%는 헤모글로빈 단백질밖에 없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상한 구조로 변해진 헤모글로빈이 되니까 적혈구 자체도 이상하게 변해지고 되는 것인데, 뭐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겠지만,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하는 이유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헤모글로빈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개개인적으로 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가 소수성 부위가 원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위가 밖으로 튀어나오겠다. 돌연변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부위는 밖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노출이 됐어. 그럼 어쩌지?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야. 왜? 그래야 얘네들을 숨겨줄 거 아니야.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원래 각각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잘 놀아야 되는데, 쭉 무슨 헤모글로빈 밧줄을 형성해가지고서 침전이 되어버려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당뇨, 파킨슨, 치매, 광우병,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부분의 질병의 근원에 바로 이 단백질들의 소수성 부위의 잘못된 노출에 의한 침전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도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화학결합까지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인 보분자 물질들의 특성에 대해서 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